축구하면 치킨, 치킨하면 60개! 60개 치킨입니다. 60개 치킨! 다이슨의 가족 60개 치킨이 또 한번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기름을 정제하지 않고 매일 깨끗한 기름으로 튀겨서 너무나 맛있고 영롱한 60개 치킨 한번 빛깔 한번 보여주시죠. 소개해 주시죠. 크크크가 왜 크크크죠? 썸블 같은 경우는 그 옥수수 가루 이렇게 튀겨가지고 옥수수 가루를. 그래서 이제 바삭하게 식감을 가져오게 만든 거고요. 또 다른 크는 이제 크런치 바삭바삭한 그리고 이제 크리스피 치킨. 네. 바삭바삭함의 끝판왕입니다. 치킨을 빨리 식히면 좀 눅눅해질 수 있는데 크크크. 60개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스가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큼한 피클 크크크 소스, 그리고 고소한 콧마요 소스, 매콤한 핫 크크크 소스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취향별로 이 디핑 소스를 찍어 드시면 다양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말 좀 해달라고 사장님. 좀 먹었고요. 배고파. 떡볶이 소스까지 이제 치킨이 주전공인데 떡볶이를 복수 전공 이상으로 잘해요. 진짜 맛있습니다. 떡볶이가 찍어 드시면 매콤, 달콤, 고소한 이거 보세요 이거. 어머 잠깐! 와 이거 미쳤다 빛깔. 와 이거 근데 이게 웬만한 양념치킨보다 맛있습니다. 떡볶이도 예쁘야. 끝났어? 대한민국 크크크크크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과 가나전 대한민국이 1대0 승리 걸었는데 또 이후에 뭐 인터뷰 그리고 기사들이 나와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예. 근데 가나 감독 좀 놀랬어요. 원래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일본 잘해요. 한국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는 안 하지 않나?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얘기도 했어요. 한국과 가나 모두 일본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에서 통하려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더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어지간하면은 적장들이 기본적으로 기자회견할 때는 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리스펙을 해주잖아요. 예, 특히 한일 관계에서 모르는 거야. 예. 차두리 선수랑도 친하다 그랬는데. 아니 그 손흥민 선수랑도 이번에도 또 얘기했고 또 심지어 기자회견에서도 또 손흥민 선수랑 일상적인 대화 서울에서 뭐 한국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차두리 감독의 전화번호까지 물어봤다라고 했거든요. 차 감독님이 얘기 안 해줬나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핵심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에게 현재 많이 뒤져 있다. 네. 이런 거죠. 그 내용 한번 소개해 주세요. 워딩을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면 일단 경기 총평에서도 이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차례 했습니다. 승리한 한국에게 축하를 보낸다. 한국이 승리한 이유는 마무리가 좋았기 때문이다. 우린 기회를 많이 잡았지만 넣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기회를 잘 살렸다. 경기 내용은 대등했다. 한국은 위협적인 크로스와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가 날카로웠다. 우리 역시 역습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의 결정력이 더 좋았다 라면서 경기력 부분에서 우리가 밀린 게 없는데 한국 골 결정력 좋아서 이겼고 세트피스는 날카롭더라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그 경기 본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경기를 우리가 이겼지만 우리가 가나 압도했어.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쵸. 현재 가나 감독도 솔직히 뭐 경기는 우리가 못한 거 아니잖아. 기회는 우리가 더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골을 못 넣고 한국은 찾아왔던 기회에서 골을 넣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가나 감독도 그냥 경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사실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경기다. 경기력적으로도. 네. 그리고 이 인터뷰가 앞서 얘기했지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기자분이 11월 A매치에서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상대했다. 차이점은? 이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직접 비교는 어렵다. 우리는 일본전과 한국전 모두 다른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하지만 일본전에 비해 한국전에서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강한 팀이다. 일본은 누구에게도 쉽게 지지 않는 브라질과 친선전에서도 승리했다. 높은 레벨에 있는 팀이다. 한국과 가나는 아직 그 정도 레벨은 아니다. 그 정도? 다만 두 팀 모두에게 월드컵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발전할 여지는 많다. 네, 이런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그 이제 어디 보니까 그 어감에 따라서 솔직히 일본은 굉장히 강팀이다 이렇게 쓴 데도 있고 네. 좀 더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쓴 데도 있고 한국과 가나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네. 일본의 수준에.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서 코멘트를 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제 3자가 바로바로 만나서 시차를 두고 뭐 한 3일 간격이었나? 이틀 그렇죠. 간격 정도로 만나서 느낀 걸 그대로 얘기를 한 거니까
사실 그만큼 좀 차이는 벌어져 있다. 예. 인정하기 싫지만 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그러니까 오토아도 감독이 되게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 일본전에 패하고 나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완패했다. 모든 면에서 밀렸다. 슈팅도 상대가 훨씬 많이 때렸고 충분히 이길 만한 자격이 있는 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경기 내용은 대등했으니까 지난 경기는 일본이 슈팅이 2배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냥 딱 그냥 돌려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느껴서 이게 그러니까 한국 팬들한테는 굉장히 자존심 그렇죠. 상하는 멘트긴 하더라도 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것 같네요. 이제. 근데 여기 진짜. 한국인이가 좀 돌려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독일식인가 보죠. 오토아도 감독이 원래 독일에서 태어나고 독일에서 쭉 자란 인물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런 한국과 일본의 그런 것 때문에 라이벌리. 이렇게 얘기하긴 네. 하지만 예. 사실 요즘은 축구 팬들도 다 인정하죠. 그렇죠. 일본이 올라온 것을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답답한 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에 분명히 멤버가 좋은 거 인정. 근데 우리도 멤버가 좋은데 예. 그러면 뭐 조금은 밀리더라도 사실 한국도 세. 그러니까요. 이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건 선수 차이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김민재를 이렇게 VS에 일본에 누구 데려올 거야? 아무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쵸. 뭐 이강인 VS에 그러면 그러니까 뭐 쿠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잘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우리가 압도적으로 뒤져 예를 들면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진짜. 뭐 이렇게 해서 해볼 만한 선수들이 있잖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감독이 솔직히 일본은 굉장히 강팀이고 한국과 가나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건 확실히 팀을 만들어놓은 완성도가 그렇죠. 부족하다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야. 약간 뼈 맞는 느낌이지. 예. 진짜. 그건 사실 한국과 가나가 선수 개개인으로 밀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아도 감독도 않을 거예요.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월드컵까지 시간이 남았다. 압박이나 찬스 차단이나 찬스 생산 등 모든 방면에서 발전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나 같은 경우는 주전들이 많이 빠진 부분도 있고 한국도 아직 제대로 어쨌건 간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항상 일본보다 밀리는 건 맞으니까요. 최근 들어서는. 근데 너무 슬픈 게 안첼로티도 그렇고 이 가나 감독도 그렇고 일본이 더 좋았다. 안첼로티도 이제 저희랑 대결에서는 한국에 미스가 브라질, 있었다. 라는 그거는- 얘기를 하고 그건 근데 진경기기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일본은 칭찬했잖아요. 그러네. 근데 연이어서 또 이 가나 감독도 심지어 이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패버리니까 가슴이 아픈데. 근데 이 감독은 이러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정상적으로? 근데 좀 이럴 때는 좀 차가워지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 이미 우리 팬들은 좀 차가워졌다. 그쵸. 그러니까 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요. 알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진짜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비교해서 우리가 지니까 우리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실을 예전에 그게 전체 인프라건 아니면 축구의 실력이건 일본이 우리에게 잽이 안 됐던 시절이 있어요. 네. 근데 일본이 뒤늦게 프로리그, J리그도 늦게 시작했죠. 우리 K리그보다. 네. 10년 늦게 출발했지만 계속 뭔가 준비해서 만들어서 지금 추월을 해버렸잖아. 네. 그럼 우리가 뒤졌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다시 어떻게 추월을 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를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차갑게 고민해보자. 네. 이런 생각 꼭 해봐야 될 것 같아. 예. 뭐 충격요법이 되면 좋겠네요. 이 감독의 인터뷰가 뭐 감독에게도 그렇고 협회에게도 근데 이게 그러고. 진짜 충격요법이 되려면 난 한일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난 진짜 내가 그거 얘기할게. 내가 한일전 저도 뭐라고 안 할게. 하기만 해 제발. 단순히 비판 안 할게. 근데 진짜 한번 하자. 아 진짜. 그래야 진짜 우리 있는 수준도 딱 느껴지고 또 이제 사실 예전에는 일본하고 잘 안 하려고 했던 거 옛날엔 약하다 그쵸. 그랬어. 우리보다? 근데 일본이 약하지 않고 그다음에 요즘처럼 흥행 카드가 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축구가 네네. 한일전만 하나 흥행 카드가 어딨어. 없죠. 경기력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흥행적으로도 도움이 되면 해볼만 하지. 안 할 이유가 사실 없죠. 피하는 거 근데 이외에. 그들에겐 안 할 이유가 있대. 너무 욕먹을까봐. 지면 더 욕 먹을까봐. 지금도 욕 많이 먹는데. 근데 아닌데, 뭐, 그런 걸 이렇게 눈치 보나. 네. 내가 욕 안 할게요. 우리 욕 안 하렵니다. 네. 응원만 할게요. 네. 또 이렇게 네. 예, 가나 감독은 이런 인터뷰를 남겨줬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수훈 선수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오늘 경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 팬분들에게 추운 날씨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게 노력하겠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라면서 일단 팬분들에게 감사를 표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게 이강인 선수도 경기력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경기에서 이겼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을 가려면 7개월이 남았는데 선수들이 잘 준비해서 본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도 경기력적으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네요, 오늘 경기는. 뭐 특히 그럴 이제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전반전에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었고 전반적으로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좀 밀리는 상황들도 있었고. 예. 또 이강인 선수로 더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강인 선수가 애를 되게 많이 썼어요 이번에. 고군분투했죠, 네. 진짜. 그 황인범 선수가 좀 빠졌고, 그다음에 백승호, 뭐 이동경 이런 선수들이 빠지면서 이강인 선수가 뭐 1인 2역, 뭐 3역 뭐 이렇게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쓰면서도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하기도 하고 좀 올라가서 또 플레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경기장에서 계속 지켜봤던 이강인 선수는 우리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고. 네. 이강인 선수의 그런 볼줄이나 크로스의 궤적을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그걸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형태만 좀 만든다고 한다면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건 아마 이강인 선수가 더 느꼈던 것 같다. 사실 부족하다는 걸. 최근 PSG에서 워낙 폼이 좋았고 그 맞아. 위치에서 워낙 잘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선과 윙 쪽에서. 예. 근데 이번 대표팀에서 뭔가 플레이메이킹 역할까지 겸해야 되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조금 답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럴만 했죠. 아무래도 황인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번 두 번의 평가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예, 특히 전반전은 두 경기 다 굉장히 심하게 그렇게 내려오긴 했었죠. 네. 예, 그럼에도 어쨌건 이강인 선수한테 배급이 되면은 거기서는 무언가가 나온다. 확실히 이강인의 왼발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인데 일단 경기 소감을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025년 A매치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1년 동안 고생한 선수들, 스태프들 그리고 팬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특히 11월 목표로 삼은 2승을 이룰 수 있어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이어서 경기를 보면 전반에는 원활치 않았다. 미드필더들의 플레이가 아쉬웠다. 후반에는 수정, 교체 카드를 활용하면서 나중에 들어간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에 더 근접했다고 본다. 내년 3월 이후 월드컵에 가게 된다. 우리 선수들 이제 소속팀 돌아가서 터프한 시즌 보내게 되는데 부상 없이 좋은 경기력 유지했으면 한다. 우리도 전보다 더 세밀하게 선수들을 관찰하겠다. 라는 인터뷰를 남겼는데 여기선 일단 먼저 미드필더들의 플레이가 아쉬웠다라고 말한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눈에 띈 게, 그러니까 이번에 평가전을 평가하면서 감독 스스로는 이제 중원, 미드필더에서 플레이가 잘 안 됐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미드필더는 공격과 수비 두 능력을 모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해법으로 다른 선수들이 돌아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여기 약간 포인트가 꽂혔어.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황인범이 참 중요한 선수구나. 그건 인정. 네네. 정말 잘하는 선수고 중요한 선수입니다. 네. 그다음에 황인범 선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요. 지금으로선 누가 들어올 수도 있죠. 파트너들이. 네. 백승호가 될 수도 있고 원두재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선수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황인범이 없다 보니까 구성하는 것도 어렵고 공격과 수비를 잘 배분하는 것도 어렵겠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그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겠다. 그래서 다른 선수가 돌아온다는 건 황인범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느낌 하나. 그렇죠. 자, 두 번째. 결국 사람이구나. 그럼 만약에 전술적인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준비하다가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황인범 선수가 폼이 좀 떨어지거나 예를 들면 조금 몸이 안 좋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 왜냐하면 황인범이 없을 때는 그거를 제대로 해보는 걸 보질 못했으니까 전술적으로. 네. 그게 이제 걱정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 전반전 미드필더들의 플레이가 조금 아쉬웠다. 전반전에 좀 되지 않았고 후반에 교체에 들어간 플레이가 더 좋았다라는 건 옌스랑 권혁규 조합보다는 김진규와 서민우 조합이 더 좋았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전 부진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도 옌스와 권혁규는 처음 조합을 했다. 그 다음에 서민우와 김진규도 처음이었지만 잘 맞았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이 정도면은 옌스, 권혁규는 다음부터는 조금 뽑히기가 힘들지 않을까. 만약에 황인범과 백승호가 복귀한다면.
안 뽑으면 약간 조금 이런 느낌까지 보이긴 해요. 왜냐면 원두재와 김진규는 지난 경기 때 아예 그쵸. 칭찬을 했거든요. 원도제에 대한 칭찬을 또 많이 해줬죠. 김진규도 둘이 네. 굉장히 잘 맞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근데 난 그러면 권혁규는 사실 오늘 보면서 조금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네. 그 포지션에 약간 경쟁 구도를 놓고 봤을 때는 밀릴 수 있겠다. 조금 밀릴 네. 것 같은데 옌스는 어쨌든 되게 지금 안 뽑으면 안 되는 거 상황이 아니, 국적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 왔는데 저는 근데 애매해져가지고 지금 꼭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만약에 3백, 그러니까 4백을 쓸 때는 저는 옌스 안 쓰는 거 이해가 가거든요. 홍명보 감독의 어쨌건 간에 감독마다 자기의 지향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감독이 나는 한 명 미드피더 한 명은 조금 수비수도 볼 수 있는 그런 커버 내려가는 유형의 선수, 한 명은 그리고 좀 이제 패스 공급해주는 선수 이렇게 하면은 옌스가 뛸 자리가 없는 거 맞아요. 4백일 때는. 네네. 근데 3백일 때는 옌스가 쓸 자리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왜 항상 옌스가 2번 선발로 나왔을 때 파트너가 완전 수비적인 선수랑 같이 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3백이면은 사실 미드필더가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센터백으로. 그렇죠. 내려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옌스랑 황인범이나 아니면 옌스랑 백승호가 같이 뛰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근데 꼴줄이 생기지 그러면. 그런데 멕시코전에는 옌스랑 같이 뛴 선수가 박용우 선수였어요. 그리고 그때도 전반전만 뛰고 교체 아웃됐어요. 그리고 오늘도 같이 뛴 선수가 권혁규 선수는 좀 수비적으로 내려오는 선수잖아요. 그것도 되게 날카로운 예, 지적이네. 그러니까 좀 조합을 이렇게 한번 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지. 약간 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분명히 그 옌스가 선발 기회에서 잘 살리지 못한 거는 맞거든요. 맞는데 조합 자체가 조금 잘못 짜여졌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3백에서. 어쨌든 이거 귀화 사기 됐습니다. 이제 3월에 만약에 진짜 혹시 안 뽑히면 이거 큰일인데.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좀 선수를 옌스란 선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좀 보고 싶긴 해요. 네. 근데 어쨌건 홍명보 감독의 그런 성향상? 전술 스타일과 성향과 좀 옌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동안의 활용법을 보더라도 약간 좀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가 뭐 능력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지금. 원래 감독이 마음에 안 든다는데 네, 그렇잖아요. 원래. 마음에 안 든다는데 뭐. 그러니까 옌스가 가장 난처하게 됐다. 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또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을 배려해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미국으로 돌아가면 중요한 경기가 있어서 출전 시간을 조절해 준 것이다. 라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풀타임을 소화하지 않은 이유를. 뭐 그거는 이제 뭐 아마 얘기를 좀 했을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리그 경기 중에 하나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경기 단판으로 그만 지면 떨어지는 네. 그 MLS컵 8강 경기. 그렇죠. 그것도 토마스 뮬러가 뛰는 밴쿠버. 네. 그것도 원정 캐나다. 그렇죠.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큰 부상 없이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떤 컨디션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뭐 11월 23일이니까 사실 얼마 안 그렇죠. 남았거든요. 예. 일요일 오전 경기입니다. 네. 또 저희도 입중계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 그때 좋은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조금 하나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그냥 이건 제가 물어보는 건데 오영규가 대표팀에서 오랫동안 안 뛰진 않았잖아요. 근데 오영규의 몸 상태에 대해서 오영규도 대표팀에서 오랜만에 경기를 해서 미드필더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아쉬워서 평가가 어렵지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의 컨디션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오영규 한 경기 안 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꾸준하게 계속 나왔었는데 나와서 심지어 지난 A매치 때는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전도 그거 착각했겠지. 착각한 거죠, 이건? 순간적으로 그런 거겠죠. 그렇죠. 네. 오영규 계속 잘했는데 그러니까 골도 볼리비아 경기 안 뛴 거를 약간 그렇게 생각했나 예. 보다. 네. 아마 말이 잘못 나온 걸 거예요. 볼리비아전 안 나와서 뭐 그런 거 아닐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26년 대표팀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00% 결정된 건 아니지만 1월 동계훈련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휴식 기간이 상당히 짧고 프로팀 입장에서 동계훈련 때 주축 전력을 대부분 빼고 시즌 준비하는 건 어렵다. 결국 소속팀에서 좋은 컨디션을 시즌을 준비하고 그 선수들을 선발하는 게 더 좋다고 본다. 1월에는 23세 아시안컵도 있어 일정이 겹친다. 프로팀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몸을 잘 만들길 바란다. 부상 걱정도 할 수밖에 없다. 라면서 사실상 1월 동계훈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바로 3월에 유럽 원정 갈 때 그때 소집하는 거구나. 그러게요.
예, 원래 그러니까 월드컵이 있는 해에는 동계 한번 하지. 1월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 벤투 때도 아이슬란드하고 평가전을 하기도 하고 그 전에도 매번 했었는데 이번에 안 한다고 하니까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근데 원래 이때가 옥석 가리기 마지막에 뭐 사실상 자원 마지막 정도가 될 수 있죠. 네, 국내파로만 하죠. 그래서 1월에는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이제 시즌 중이다 근데 보니까 아까 뭐 그 이유를 설명한 게 23체 대회도 있고 뭐 지금 컨디션 관리도 있고 부상 방지 부상 그다음에 그 지금 또 프로팀들이 동계훈련 때 선수들 데리고 해야 되니 뭐 난 납득이 돼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말하지는 않은 거지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아마 홍명보 감독은 머릿속에 이미 북중미 월드컵에 데려갈 선수들이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더 볼 필요는 뭐 없다. 더 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뭐 옥석가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동계훈련에서 국내파로만 훈련을 해봐서 여기서 몇 명 더 추려야지 이러지 않을 거예요. 필요성이 강하지 않을 겁니다. 머릿속에 거의 다 있고 여기서 정말 부상이나 컨디션 문제 있으면 뭐 한두 명, 뭐 두세 명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마저도 저는 있을 거라 봐요, 우선순위가.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미 추가적으로 무리하면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는. 네. 네. 그럼 큰 변동 없이 월드컵까지 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뽑혔던 명단을 쭉 몇 번 섞어보면 이렇게 가겠구나. 이게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 벤투 때는 그때 나름 뽑혔던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그 동계 훈련을 통해서 조규성 선수라던가 또 이제 윤중규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그리고 그래서 결국 월드컵 때 조금은 주축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약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지울 수 없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홍명 감독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추측이죠. 안 한다는 걸 보면 사실 감독들은 나에게 휴가를 많이 준다 그러면 좋거든. 그렇죠. 좋아요. 안 줘서 문제지. 근데 내가 주어져 있는 월드컵 시즌에 동계를 한번 갈 수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는 뭐 내가 굳이 안 해도 돼 이런 거잖아. 이미 뭐 다 난 뽑았어 어느 정도. 그럼 이제 홍명 감독 입장에서는 뭔가 구상이 있겠지. 네. 뭐 가나전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고 또 가나 감독의 인터뷰를 들으면서도 팩트지만 가슴이 아프긴 한데 인정할 거 인정하고 좀 잘 뽑아서 내년 월드컵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근데 일본 내가 이긴다니까. 한일전 합시다. 머리 그냥 받아버리면 이게 민재 그냥 가서 그냥 부셔버리면. 그리고 2025년 대표팀 선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달순의 라이브